6억 이하의 거래가 왜 늘어나냐면 아무래도 특례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에 이제 6억짜리 아파트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6억짜리 아파트가.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런 지역들의 거래가 없다 보니까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그 6억 미만은 지금 그 수도권 위주에는 아직 6억대 아파트가 제가 있다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아직 수도권은 이제 이미 바닥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데 수도권도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사가. 그러니까 이 기사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강북이나 노원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실거주 쪽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6억 미만의 지금 매물을 찾기가 힘드니 이 수요들이 분명히 수도권 쪽으로 좀 몰릴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사를 토대로 봤을 때 이런 기사가 또 나오는 거죠. 이 기사 말고 이런 거죠. 최근에 그 엘스 있지 않습니까? 엘스도 보니까 꽤 오래, 벌써 한 15년 된 거예요. 엘스 아파트가. 리센츠입니까? 리센츠 엘스. 네. 리센츠? 네. 잠실에 있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리센츠에 대해서 이게 꽤 오래됐는데 요새 최근에 신고가가 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이유를 봤더니 최근에 이쪽에 약간 리모델링 이슈가 있나 봐요. 근데 여기가 이제 16년 차가 벌써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2008년도 그때 이제 완공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세 가격이 이럴 때, 그러네, 10년 차니까 딱 2008년도죠. 그러니까 이때 엄청 전세가도 그때 제가 2억 5천인가? 2억 거의 3억까지 내려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고 했는데, 최저가가 34평이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한 7억 8천 정도도 이 매물이 한 8억대 초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언저리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어진 그런 아파트의 커뮤니티 같은 거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이나 도서관, 카페 등이 이제 거론되고 이렇게 계획이 된다는 이제 이슈만으로도 이제 최근에 좀 아파트가 좀 요새 좀 급등하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사를 해서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금 리센츠 아파트 제가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역발상이니까. 역발상이니까. 그러면, 아파트에 헬스장이나 사우나나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오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이미 이런 아파트가, 지금 신축 아파트 중에 이렇게 헬스장이나 사우나나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아직 조명을 못 받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찾아보면 서울 말고 수도권 쪽에, 그러면 수도권 쪽에 수도권에 그러면 아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수도권에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은 새 아파트 중에 아직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이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왜?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는 수영장이나 커뮤니티나 사우나 이런 게 막상 들어와야지 그 사람이 체감을 하는 거지, 그냥 한다 하더라도 실제 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하면 체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공이 안 된 아파트들 중에서 그런 헬스장이나 사우나나 이런 게 잘 갖춰지게끔 만드는 그런 아파트인데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 그런 거는 기회다. 기회다. 특히 6억 미만은 충분히 그렇게 오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30대 6억에 샀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가성비 새 아파트 수두로 서울 사는 30대 6억에 샀어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살고 있는 30대 신혼부부 A씨가 최근에 인천으로 발령이 나면서 인천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서울 거주자들이 이제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30대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뭐 왕길역 로얄시티 프루지오라든가, 왜냐면은 이쪽 왕길역 말고 그 거만역 로얄 프루지오시티는 완전히 거의 호텔급이잖아요, 아파트가. 거의. 근데 그게 그 정도 가격이면 사실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거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4억대였거든요, 분양가가. 4억대? 4억대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4억 5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올랐겠지만. 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도 사실은 4억대나 5억대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다 10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이렇게 이제 빠질 거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어디 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검단 신도시나 이런 지역도 나쁘진 않아요. 뭐 인천도 좋고 나쁘진 않은데, 근데 지금 트렌드는 뭐냐면 지금은 용인이나 수원이나 화성 쪽이다. 트렌드가. 예. 저는 이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육성하는 정책이 뭐죠? 정부에서 지금 육성하려는 게? 산업이요? 육성하는 산업. 반도체. 반도체. 네, 맞아요. 반도체. 반도체가 지금 용인 산단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다 그쪽으로 지금 다 진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업단지, 남사면 일대에도 산업단지 그쪽으로 엄청나게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또 그런 얘기가 많이 하세요. 예전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서울 집값이 잠잠했는데 일부 지방 있지 않습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부산을 핏으로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의 아파트들이 오를 차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근데 그때랑은 또 상황이 달라진 게 뭐냐면, 그때는 뭐가 없었냐면 보금자리 주택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한참 보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집값이 좀 이렇게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좀 기다리게 하는 효과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 당시 정부는 이제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노무현 정권은 지방 분권 시대였어요. 지방 분권 시대. 그래서 세종시도 생기고 지방 분권 시대. 그러니까 지방을 살리려고 하는 정책들을 굉장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지방이 당연히 오르려고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런 지방 분권 시대라기보다는 수도권 시대다. 수도권 시대고, 그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게 뭐 GTS A, B, C, D 확충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용인의 산업단지 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쪽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있을 거다. 우리가 예전에 그 일산과 분당을 처음 일기 신도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만 분당을 선택하냐 일산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많이 벌어졌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이런 인천 쪽이나 송도나 뭐 이런 쪽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성비가 전보다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 전 당연히 화성, 용인, 넓게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수원 정도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향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굉장히 좋아질 지역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남부. 그렇죠. 경기도 남부 그런 쪽에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을 좀 신축 아파트들 위주는 저는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대표님, 종부세나 양도세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특히 전 종부세가 고민될 것 같아요. 종부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법인은 안 하는데 법인은 종부세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공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종부세가 인당 공시지가가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부 합산으로 하면은 18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18억. 그러면 18억이면 거의 매매가로 따지면 거의 한 30억까지는 안 나와요. 30억. 근데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강남에 물론 집이 있긴 한데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높진 않아요.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강남에 아파트가 두 채가 있지 않습니까? 한창 때 이것 때문에 한 5, 6천만 원 내신 분도 봤어요, 제가 종부세를. 근데 저도 한창 때는 몇천 냈죠. 뭐 차 한 대가 그렇게 냈는데 요즘은 종부세가 좀 많이 줄었어요. 전보다는 줄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저도 오피스텔이 또 여러 채가 있는데, 네. 오피스텔은 종부세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애당초. 그러니까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가 많다 하더라도 거기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종부세 걱정하시려면 최소 내 부동산 자산이 한 50억 정도 돼야 돼요. 50억. 개인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30억에서 50억, 그러니까 30억 이상이 안 될 거면 사실 종부세는 큰 의미는 없어요.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채가 있긴 하지만 강남에는 아파트 제가 한 채밖에 없거든요, 강남에는. 그러니까 강남에 제가 두 채, 세 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한 채 있고 나머지는 다 좀 작은 것들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진천 이것도 분양가가 2억이다 보니까 사실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니까 종부세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생각보다. 대표님은 네. 갖고 있는 오피스텔 중에서 네? 비중이 주거용하고 업무용의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오피스텔은 거의 업무용이에요. 하나만 빼고.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랬냐면, 예전에 주택임대 사업자, 그런데 주택임대 사업자가 이제 이번에 이제 말소가 된 거예요. 왜냐면 4년짜리였으니까.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거용으로 된 거고, 나머지는 다 업무용으로 다 바꿔놓은 거죠. 처음부터 애당초. 왜냐면 주택임대 사업자가 이제 4년짜리가 없어지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 이제 업무용으로 한 거죠.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아까 양도세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요번에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어요, 여러분. 팔았어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제가 이제 4년을 보유했더라고요. 4년. 근데 이제 4년을 보유하면 뭐가 좋냐면 3년 이상부터는 장기 보유 투표공제도 다주택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공동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양도세가 거의 별로 안 나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거는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몇 천을 제가 이제 이익을 보고 했는데, 물론 이게 2년 전 가격에 비해서는 좀 낮게 팔았어요. 제가 상당히 낮게 금매로 팔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샀을 때 금액보다는 많이 받은 거고, 어쨌든 저는 사실 여기도 투자 금액 다 회수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 내 돈은 다 들어간 건 없어요. 왜 파셨어요? 취득세 내려고. 취득세. 크게 나왔으니까. 네, 그게 나오고 이제 취득세 내고, 이제 팔 때 됐죠, 뭐. 4년 했으니까. 4년 보유했으니까. 물론 거기가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 거기 갔다 왔거든요, 계약하러. 근데 네. 4년 전에 갔다 오고 제가 또 4년 만에 갔는데, 더 좋아졌더라고요, 훨씬. 훨씬 더 좋아지고, 이제 방사강 가속기도 곧 들어올 계획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막상 팔려니까 좀 아쉽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어쨌든 뭐 수익을 안겨다 준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주 쪽도 여전히 메리트는 있다고 봐요. 저는 워낙 좀 싸게 팔아서 좀 했는데, 좀 갖고 있어도 좀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산 사람도 되게 좋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금 시세보다 어쨌든 싸게 사는 거니까. 거의 뭐 전세 가격에 사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뭐 입주한다고 하니까 전세 살 바에는 거의 사시는 게 낫죠. 좋네요, 실버는. 서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윈윈이 되잖아요, 윈윈. 매도자도 되고 매수자도 윈윈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윈윈인 관계. 서로 이렇게 도움 주고 도움 받는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비싸게만 팔려고 하면 안 팔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좀 내가 좀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또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인 게, 내가 덕 쌓는다. 매수자한테도 덕 쌓는다. 까치밥. 그쵸. 더 이제 먹을 거 오를 거를 더 이제 준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파시면은 사실 안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해서 이제 양도세 신고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계획이 좀 틀어진 게, 원래는 이제 청주나 김포 중에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팔려고 했었는데, 청주가 팔렸으니까 네. 이제 김포는 그냥 전세 놓는 걸로. 그렇게 이제 김포는 더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져가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지방 3주택자는 징벌적 과세, 부동산 양극화 우려된다. 네, 요거를 제가 글을 이렇게 좋은 내용이다 해서 이제 쫙 봤더니, 네. 이거를 저기가 쓰셨더라고요. 김재경, 우리 컨설팅 뭐야? 소장님이. 그러네? 네네. 오. 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좋은 기사인 것 같아서 제가 봤는데, 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지가 뭡니까? 이거죠. 3주택자를 이제 징벌적, 그러니까 왜냐면 3주택자가 뭐 취득세가 8% 12%니까 사람들이 다 똘똘한 채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랑 지방에 사실 3억짜리 아파트 세 채 있어도 9억이에요. 근데 이제 강남에 아파트 한 채면 30억인데, 그러면 9억짜리 한다고 해서 세 번째 취득세 12% 내면은 사실 열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돈 해서 다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서울이나 똘똘한 채로. 그러니까 지방이 지금 다 미분양 쌓여 있고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취득세만도 하고. 근데 만약 여러분도 만약에 생각했을 때 취득세가 두 채, 세 채면 이왕이면은 내 갖고 있는 자본의 최고 한도에서 좋은 거를 하지, 다주택으로 깔아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저처럼 완전히 버린 몸들은 상관이 없죠. 버린 몸들은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짤 때 당연히 좋은 데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계속 양극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구라든가 뭐 부산이라든가 미분양 이런 거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제도를 바꿔야죠. 바꿔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그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양극화만 생기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정책을 짤 때 좀 세밀하게 좀 짜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지금 김재경 소장님도 네. 초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왜냐면 다주택자들이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네. 지긋지긋한 세금 테러와 네. 정말 징벌적 취득세와 네네. 온갖 뭘 하겠다, 뭐 네네. 조사하겠다, 네네. 뭐 수사하겠다, 뭐 그것까지 했잖아요. 뭐 네네. 범죄 단체 조직죄 뭐 이런 것까지 네네네. 만들어가지고 막 네. 털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좀 신물이 나서 다시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제가 여러분 오늘 진짜 좋은 질문하셨고 제가 획기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근데 똘똘한 한 채로만 가지 않습니까? 똘똘한 한 채로만 가면은 이제 이 똘똘한 한 채 갈 때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 집이 올라줘도 다른 집이 더 오르기 때문에 갈아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채 보유는 어떻게 보면 자산 방어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는 되더라도 공격적인 자산 상승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전략이 지금 2주택자까지는 다주택으로 안 한다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 2주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럼 최소 2주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내가 똘똘한 채를 막 그냥 영끌해서 사면은 사실은 이건 내가 살지도 못하고 이자 내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집을 적정 한도 내서 사고 남는 돈은 2주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는 돈을.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보다는 제 생각은 뭐냐면 똘똘한 2주택. 그러니까 가성비 있는 2주택을 가자는 얘기예요. 가성비 있는 2주택.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대출을 끼거나 전세를 놓더라도 내가 전세금을 빼줘서 들어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2주택으로 벌어서 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벌어서. 그럼 2주택으로 벌어서 메꾸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선택이 있는 거예요. 선택이 뭐냐면, 네. 근데 나는 3주택도 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3주택은 어떻게 하면 되냐? 3주택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약으로 하시면 돼요. 청약. 3주택부터는. 왜냐하면 3주택은 취득세가 8%이기 때문에, 3주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해도 좋으면은 청약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청약 그거 당첨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천만에. 서울이나 이제 강남 3구나 서울은 힘들지만 수도권 이런 지역들은 청약으로도 얼마든지 당첨이 가능하다. 심지어 이제 매년도 당첨이 가능하다. 매년. 그러니까 매년 아니고 2년마다도 가능하다. 왜냐면은 1순위 되는 게 2년이니까 1년인 지역을 넣으면 매년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런 식으로 거의 매년 당첨이 됐다. 매년 당첨이 됐다. 그게 가능하다. 그럼 3주택은 청약으로 노리는 전략이에요. 근데 3주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차피 청약이니까. 그 취득세는 8%다. 이제 이런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인 거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무조건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면은 대출 받아서 가면은 빚 갚느라 평생 빚 갚느라 끝인 거고 전세 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을 똘똘한 채에 가서 전세를 12억에 맞췄어요. 12억에. 그 12억은 어떻게 뺄 거냐고요. 어떻게 벌 거냐고요. 방법이 있어요? 못 빼는데요? 못 빼. 결국은 그냥 평생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나 그냥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있어. 그냥 전세 12억에 껴있는 아파트. 바라만 보는 바라만 보는 아파트예요. 의미가 없어요. 관상용 아파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20억짜리 그 정도 자금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 10억짜리 아파트 사시고, 남는 돈을, 한 5억 정도 전세 끼고, 남는 돈을 또 다르게 불리란 얘기예요. 불려서 이 돈을 가지고 여길 갚아라. 그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똘똘한 채를 너무 영끌해서 사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2주택을 이런 전략이 있고, 첫 번째 전략이 있고,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1세대 1주택 전략을 활용하는 거예요. 물병 나왔다. 1세대 1주택 전략. 그러니까 한 채를 사고 한 1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계속 사고 파는 전략으로. 이렇게 해서 3년마다 혹은 이제 이걸 팔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자산을 해서 이제 옮겨 다니는 거죠.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지금은 서울, 강남, 상구, 용산이 제어도 서울도 다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기 때문에 내가 편한데 전세 살면서 왜냐면 내가 여기 살면 2년마다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내두고 나는 그냥 편한데 전세나 월세 사시고 이렇게 자산을 불리는 거예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계속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두 가지. 이걸 우리가 또 해왔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렇게 퐁당퐁당을 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금리에 뭐 파이 대책에 617에 710에 하면서 막 이걸 913에 왜 이렇게 많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중간중간에 막 겐세이를 놓으니까 이게 막 어기져지고 팔지도 못하고 또 금리도 막 이러니까 또 그렇죠. 계획이 빠그러지고 막 이랬던 적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막 이거를 뭐 3년 이내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2년으로 줄고 갑자기 1년으로 줄고 갑자기 실입 줘야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했는데 그게 어쨌든 지금 다 해제가 됐어요. 지금은 또 할 수도 있죠. 또 할 수도 있죠. 무서워서.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번 그런 경험을 벌써 노무현 때도 했고 요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신 분이 이제 김수현 씨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또 만약에 또 집권해서 또 그런 식으로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설마. 뭐 언제는 말이
말이 돼서 했습니다. 근데 설마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또는 그때는 또 전략을 또 달리 해야죠. 저 그때 돼서.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런 전략들이 유효하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그러면 예전만큼 뭐 4주택, 5주택, 6주택, 7주택 그거는 정말 자산이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 정도 자산이 있진 않으시니까 그럼 너무 이제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최소 2주택 혹은 3주택까지 3주택 왜냐면 8%니까 그렇게 가는 방법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반포 신축 네. 대출 없이 25평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34평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25평 네. 갭 투자로 하나를 더 사는 게 좋을까요? 자녀는 없고 49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차죠, 뭐. 그러니까 내가 3, 4평에서 가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3, 4평 가시는 것도 이 정도면 뭐 사실 대출 좀 일으킨다 하더라도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25평 살고 25평 하나 월세 받겠다. 25평에서 하나 더 전세나 월세 받겠다 해서 뭐 월세 받으시면 되죠. 반포 신축 아파트를 월세로. 그렇게 해서 월세 하나 받고 하나는 내가 거주하고 그러시면은 뭐 현금 흐름도 나오는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34평은 이제 현금 흐름이 안 나오니까 좀 이제 삶의 질은 좀 떨어지시겠죠. 물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차이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 개인차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뭐. 반포에서 34평 4인 가족 살고 있는데요. 반포 분들이 많으시네요. 한강변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2주택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반포 살면은 이제 압구정동 가셔야죠. 근데 그 압구정동 가시고 계속 이제 가다 보면은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타협? 네,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정하고 이제 내가 뭐 계속 이제 비교하다 보면 진짜 그 이재용 회장하고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거주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요거를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거주 그리고 나머지 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나머지 삶을 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돈만 벌려고 하면 계속 가야죠. 압구정동 가야 되고 뭐 시그니엘 가야 되고 뭐 계속 가야 돼요. 80억짜리 100억짜리 가야 돼. 계속 가야 돼요. 언제까지 가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아깝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은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끊을 건 끊어야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이것도 말씀드리면은 저는 집 빼고 10억이라고 봐요. 집 빼고. 그러니까 내가 집을 30억짜리 살고 있으면 집 빼고 10억이니까 40억 있으면 돼요. 40억. 근데 내가 집을 지방에 그냥 25평 있다 3억짜리 아파트다. 그럼 13억만 있어도 돼요. 13억만. 13억? 아니요. 그 지방에 3억 있고 5억만 있어도 내가 더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5억, 8억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좀 갖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그래서 이제 싱글 파이어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집이 50억이다. 그러면 최소 65, 70억 있어야겠죠.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경제 규모가 훨씬 크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자산의 그 내가 어디에 거주하냐에 따라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산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제 장점이 뭐냐면 항상 그 좋은 기회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하잖아요. 좋은 기회들을. 유연한 사고와 네. 좋은 기회를 찾아내는 네네. 안목. 네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욕 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 저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봐요.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이요? 네, 오피스텔이.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친 소리 같잖아요. 미친 소리가. 제가 2, 3년 전에 그 진천 얘기했어도 아마 미친 소리라고 했을 거야, 아마. 아니, 진짜로. 4, 5년 전에 제가 김포 얘기했을 때도 아마.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포?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세요. 뭐냐면 그 매매가랑 전세가가 지금 오피스텔이 똑같아요.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만큼 눌려 있는 거예요. 지금 눌려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지금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월세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지역은 6% 정도 나와요. 오피스텔인데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매매가 전세가가 그러니까 뭐냐면 오피스텔은 분양가 대비해서 하나도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전세는 지금 이렇게 올라 있는 거예요.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차이가 하나도 안 써요. 그러니까 돈이 아예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 월세는 많이 늘어나서 월세 그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 걸림돌이 뭐냐면 주택수.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사고 나면은 다른 거 이제 취득할 때 주택수 올라가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할 수도 있다. 주택수에서 제외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견해긴 해서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된다고 하면 근데 그게 실현이 되면 어느 정도 또 가격은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 뭐냐면 진짜 좀 진짜 미친 척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미친 척하고 돈은 없는데 미친 척 한번 해보고 싶다. 장기로 보고 그러신 분들은 이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다. 해봐야 하다. 근데 저는 공격적으로 안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그렇다고 너무 이게 막 공격적으로 막 10채 20채 이렇게 사지 마시고 그냥 한번 뭐 한 채 두 채.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 하게 되면은 아까 했듯이 그 세팅이 다 꼬여 보여요. 오피스텔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파트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 하고 세 번째 청약까지 당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는 뭘 할 거냐? 또 아파트를 할 거냐? 저는 오피스텔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똘똘한 한 채, 두 번째는 똘똘한 한 채에 대출이나 전세를 갚을 투자 자산, 세 번째는 청약 8%,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4.6% 단위세율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오피스텔로 간다. 이게 포트폴리오 최적화다. 이렇게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그리고 어쨌든 월세가 나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저도 월세를 받고 있긴 한데요. 제가 언제까지 계속 뭐 방송을 하거나 언제까지 뭐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월세를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받는 건 좋기 때문에. 근데 월세를 받는 상품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뭐 상가나 지사나 센터나 물론 있지만 그런 거보다 저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으면 돼요. 수익률도 괜찮고 아파트는 수익률이 현재 좀 낮은 편이어서 그러니까 아파트로도 월세 받는 것도 있지만 오피스텔도 나쁘진 않더라. 그래서 그렇게 세팅하시면은 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5월 초 중순인데 이제 방송 나갈 때는 지금 관점에서는 그 앞으로의 지금 대표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물건을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변화는 없으신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나 내가 이렇게 앞으로 좀 다시 바꿔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건 없으신 거죠? 일단은 저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쵸 이제 월세 받고 있는 거 있고 이제 기존에 이제 했던 것들은 다 이제 수익 구간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은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나씩 팔아서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돈이 너무 많아도 거추장스러워요, 사실은. 아, 그 정도세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돈이 너무 많으면 엄떤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엄떤 문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거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있어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변에서 자산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은 다 그 상속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다 사이들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자산이 또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상속세로 거의 절반을 떼어가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돈 벌어서 뭘 위해서 그렇게 돈을 해야 되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딱 요만큼만 효율이 중요한 것 같아요. 효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도 돈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보다 전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가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 돈만 벌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서 살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혹은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더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 생각은 뭐냐면 어느 정도만 있으면 사실은 내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쪽에 너무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또 다른 쪽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게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마곡에 이제 살았을 때는 마곡에 있고 이제 제 건물에서 월세 한 5, 600 정도 나오면 그냥 내가 마음대로 편하게 살겠다 했는데 또 이제 강남으로 이사 오다 보니까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또 나가는 교육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강남에 어쨌든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면은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더 하면서 살아야겠죠.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우리가 돈을 얼마만 한번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서 내가 얼마 정도를 벌어야지 내가 좀 현실적으로 좀 내가 좀 하고 싶었던 일 시간을 내가 정말 잘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까? 지방 갭 투자도 일단은 지방의 어떤 그런 호재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거나 호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아니어서 근데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지역들 근데 그렇다고 지방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없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그때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그리고 지금은 지방보다는 계속 누차 얘기했지만 서울 수도권 시대다. 그 이유는 그때 용인 반도체도 있지만 GTS A, B, C, D 노선도 있는 거고, 정책적으로 지금 굉장히 밀고 있는 거다. 반도체 쪽을 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수도권 시대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가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방 갭투자는 조금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다만 지금 매매가 전세가 붙은 게 오피스텔이다. 빌라는 이미 이제 한물 갔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언젠가 요 시장이 한 번쯤 돌아올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잖아요. 4년 전, 3, 4년 전에 비해서. 네. 그때 이제 월세 위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매매 차익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오지 않았냐고 제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 좀 관찰을 해보시면 또 의외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때 오피스텔 관련돼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주신 게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되게 길게 잘 네. 정리해 주셨는데. 근데 어떤 오피스텔을 사야 되는지는 제가 후레인TV에 다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어떤 오피스텔 사야 되는지 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다고 원룸 이런 오피스텔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동짜리 건물 있잖아요. 빌라 같은 오피스텔. 빌라형 오피스텔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한 오피스텔은 커뮤니티도 좋고 영화관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좋은 대단지의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오피스텔은 지금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유형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다. 저희가 맞아요. 촬영을 맞아요. 해서 네. 보여드렸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 사시려면 아직은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또는 한 채 투자용 자산, 세 번째 청약,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오피스텔로 가실 분들은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피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는데 뭘 팔아야 할까요? 판다고요? 네. 팔리는 거 파셔야죠. 팔리는 거. 두 개 다 내놓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요. 저도 김포랑 청주를 동시에 내놨어요. 둘 다. 근데 김포는 제가 좀 싸게 안 내놨거든요. 근데 팔리는 거는 판 거예요. 그 팔리는 거 팔았으니까 나머지는 갖고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이 선택하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무슨 말 이해되실까요? 시장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다 내놓으세요. 적정 가격에. 그러시면 됩니다. 아파텔 어떨까요? 3룸이나 2룸. 그런 매물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지역이나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돈 들어가지 않는 투자로 봤을 때. 근데 요거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세팅이 끝났을 때 얘기인 거지. 내가 지금 무주택이다. 근데 이제 아파트도 안 사놓고 오피스텔 산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좋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나 이런 게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급적 이런 투자는 맞지 않은데 내가 지금 3주택까지 지금 보유 중이다. 그리고 더 이상 아파트로 늘릴 생각이 없다. 이런 분들은 오피스텔로 그렇게 좀 세팅해서 다주택 전략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네. 고를 때 네. 그런 빌라스러운 오피스텔은 안 된다. 그렇죠. 예. 그거 하면 큰일 나죠. 큰 예. 대형 네. 단지형 오피스텔을 네, 네.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네, 제가 분당에 사는데 네, 그 선도지구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막 그런데 저희 아파트 미금역 쪽에 사는데 저는 임해동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게 괜찮은 선택인지 뭐 그런 거 여쭤볼 수 있는지. 아니 임해동은 근데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 GTX 있고 뭐 그래서 그래도 미금역도 신분당선 있잖아요. 예. 예, 신분당선이 더 타기 편하지 않으세요? 강남 오시기에? 예, 신분당선도 편해요. 예, 근데 굳이 GTS 때문에 임해까지 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왜냐면 미금이 이미 신분당선이 있고 굳이 그래서 옮긴다고 하면 다른 데로 차라리 옮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가요? 네. 잘 몰라서 네. 이제 서울 쪽은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예. 자금에 따라 달라지실 것 같은데 네네. 자금의 여유가 되시면 저 같으면은 뭐 강남이나 뭐 위례 신도시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위례 신도시요. 위례 신도시. 네. 위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네. 거기는 지금 살기에 그 지하철이 너무 맞아요.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하철 있는 뭐 수서 1원 쪽이나 수서 네. 1원 쪽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그러니까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뭐 수서 1원이나 뭐 분당에서는 이쪽으로 오시는 것도 괜찮죠. 아, 임해동으로 안 가고 네. 임해동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요. 네, 저는 네. GTX가 많이 막 그렇게 호재. 붐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미금역은 이제 신분당선이 있고 분당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신분당선은 이미 강남이랑 연결이 되고 있고 추후에 용산이랑도 이어질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GTS는 물론 이제 삼성동도 있지만 삼성동 서울역도 있지만은 아직 이제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 굳이 그 신분당선을 버리고 GTS 때문에 임해로 그 가신다고 하는 건 논리는 네. 사실 너무 좀 그 빈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논리만 봤을 때는 네. 예, 그러니까 다만 임해동에 정말 이제 투자 가치가 있고 급매물이 있어서 네. 그쪽으로 좀 넓혀가겠다 하면 그때는 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단순히 GTS만 보고 가기에는 그렇다고 네. 미금역에서 임해동 GTS까지 뭐 걸어가지 못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통으로 그 전혀 멀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버스나 이런 걸로 가실 수 있는 거리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어차피 미금역에서 지하철 타고 가면 가기 때문에 네. 단순히 GTS만 보고 미금역 대신에 임해동으로 간다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인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20평대에 살고 있는데 네네. 30평대로 옮기려고 하는데 서울 쪽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데나 위례 이런 데 30평을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금에 맞게, 예, 자금에 맞게. 네네네. 예. 근데 뭐 만약에 30평으로 임해동에 30평 급매물이 있으면 네. 뭐 그거는 뭐 옮기실 만한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순히 GTX 때문에 옮긴다고 하면은 뭐 굳이 그렇게 옮길 필요가 있냐는 게 제 생각이었던 거죠. 혹시 제 미금역에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물어보세요. 아니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이 되려면 가용 자금을 그렇죠, 좀 그렇죠.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얼마 정도까지 동원이 가능한 건지 매도까지 포함해서. 제가 사는 곳이 지금 한 11억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모아둔 거 이런 걸 해서 하면은 한 대출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되겠죠. 예. 그 조금이 얼마일까요? 예, 우선 지분 매도를 하면 11억에서 11억 5천 정도 사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15억, 16억 정도 되지 않을까? 토탈. 네, 네. 예. 네. 15억에서 16억 정도. 예. 그러면 저 같으면은 저기에 갈 것 같은데? 저는 송파 헬리오시티. 아, 헬리오시티요? 예. 신축이고 그래서, 예. 그럼 거기는 30평은 못 못 가지 가지요? 않습니까? 아니, 대출 받으시면 가죠. 대출 받고. 한 20억 대출. 정도 하니까, 예. 20억 정도예요? 예, 예. 아. 21억 하니까, 예. 헬리오시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거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은 그러니까, 못했는데. 네, 예.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신축이고 그래서 나쁘지 않으실 것 네네. 같고, 자녀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네. 네. 그 정도 가격이면은 가실 수 있으세요. 거기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실 수 있죠. 그쪽으로 예. 한번, 예, 그럼 거기도 전망이 좋은 거네요. 헬리오시티로 가는 게. 근데 분당보다는. 어쨌든 그렇죠. 강남이니까 예, 일단은 예. 입지적으로 미금보다는 한 수 위잖아요. 그래도 네네네.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네. 지금 1주택이시죠? 1주택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요거 세금 관계 따져 보셔야 되는 게 네네. 그게 이제 세금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파실 거면 그 비과세로 만들고 파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체크하고 파셔야 돼요. 선생님 1주택인 줄 알았습니다. 1주택이나 마찬가지여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이 작아가지고 좀 32평으로 옮기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세법의 관점에서는 또 주택수가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보유기간이나 거주 여부가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네. 어쨌든 세금적인 것도 꼭 지금 체크를 하시면 지금 헬리오에 꽂히신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러워서 예. 세금적인 것도 꼭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알아봤는데 2주택이라서 저희 집을 팔았으니 저희 집을 먼저 팔면 괜찮아요. 아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여기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분당 있고 또 세금을 안 내고. 분당 있고 또 다른 데 어디 있으세요? 2주택이라고 아까 하셨으니까. 하나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다가. 네? 서울에 어디 있으신데? 너무 자세하게 말하는. 네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네. 제가 상담해 주시는 분한테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의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나중에 이렇게. 그 네네. 지금 영상 설명란에 네네. 최진권 대표님 블로그가 있거든요. 아, 최진곤 대표님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셨군요. 아니요, 후랭이 TV는 자주 봤어요. 아, 그런데, 네네. 네. 예, 그 후랭이 TV는 자주 보는데, 지금 그 최 대표님 지금 이렇게 상담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아, 지금 영상이 예. 한 영상이 한 600개. 250개 있거든요. 최진권 대표님 거가.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예. 네네. 보시고. 아니요, 나오시는 거는 봤는데, 네. 저는 그냥 실시간. 후랭이 TV를만 하는 것만 보고, 예, 근데 오늘 처음 상담하시는 건 처음 알았어요. 아, 예. 상담을 후랭이 TV에서 한 게 영상 250개거든요. 그 미금역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네네. 제가 최근에 미금역 집에 미금역 앞에 네. 소금빵 커피숍을 하나 냈어요. 아, 정말 죄송한데요. 네. 제가, 네. 지금 막 답글에 막 답답하다고 나와가지고 제가 그러는데, 제가 지금 최 대표님을요, 네. 미금역에서 뵌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냐면 제가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제가 거기에서 뵙고, 그래서 지금 나오셔서,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면서 상담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 네. 그럼 네, 매장에도 오셨던 죄송합니다. 거네요. 갑자기. 매장에도 예, 오셨던. 거기서 소금빵도 먹고, 그러니까. 저기 예. 티도 사고, 예, 네네네. 그러거든요. 네. 그죠. 네. 빵 맛은 어떠셨나요? 제가 소금빵을 워낙 좋아해서요. 네. 맛있더라고요. 예. 아, 네. 저도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러면은 네. 이미 커피도 보셨나요? 먹고요. 예. 커피도 너무 좋은 데다가 주시더라고요. 예. 연예인이시네요, 미금역에서. 아니에요. 또 왜 그래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네. 제가 네. 딱 그러면은 그 상담을 찾아보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블로그 네. 미래일단 네. 블로그 보시면 네네. 거기에 상담하는 내용 그게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미래일단 블로그 검색하시면 거기에 이제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빵집 사장님으로 알고 계셨나요? 그러실 수 있죠. 예, 왜냐면 거기서도 했고 일했으니까. 네. 설거지도 하고. 자영업의 모든 것에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부동산 채널에 나오니까 그럼 뭐지? 이 사람 상담도 하는 건가? 저 사람 맞나? 뭐 이렇게 정체가 된 거죠. 뭐지? 뭐 이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전화를 해보셨던 게 아닌가. 예. 초보이신 것 같지만 초보가 아니시다. 네네. 그럴 수 서울도 있죠. 있고 분당도 있고 깜짝 놀랐어. 좋은 거 다 가지고 계신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기하다. 나도 신기하다. 네, 어떤 게 저는 궁금하실까요? 네. 네, 전 지금 춘천 살고 있는데요. 네. 춘천이요? 춘천? 네네. 네. 근데 결혼해서 춘천으로 왔고, 예. 지금 현금은 한 4억 5천 정도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자가집은 저렴한 거여가지고 한 1억 7천밖에 안 되는데요. 예. 제가 요거를 합쳐서 한 춘천에 6억 5천짜리의 집에 살까, 예. 아니면은 저는 이 모은 돈을 예. 서울에 투자를 할까 고민 중이에요.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신혼이다 보니까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예. 현실은 그런데 또 이제 제가 배운 걸로는 서울에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예. 요즘에 이제 서울로 그 강동 쪽을 보고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잘 들으세요. 네. 두 개 팔면 6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개를 이제 정리하면 한 6억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수도권에 3억 정도 투자로 두 채 사시면 돼요. 수도권이라면은 경기도 경기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두 채인데 그거를 일시에 네. 사지 마시고 한 채 사고 1년 있다 한 채 사시면 돼요. 네. 예,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 채 사시고 1년 있다가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먼저 있는 자금으로 먼저 하나 사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 춘천 집이 팔릴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 팔고 1년 있다가 한 채 더 사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두 채 전략으로. 그러면 춘천에 거주하면서는 전세를 사는 걸로 그렇죠.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두 그렇게 채가 하고? 두 채를 이제 팔면 그때 차익이 좀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서울 사시면 돼요. 그렇게 추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이 강동구도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도권이면 네. 저는 지금 경기도권은 구리랑 네. 다산을 보고 있어요. 거기도 많이 올랐어요. 거기 말고 딴 데, 딴 데 보셔야 돼요. 딴 데, 경기도 근데 쪽에. 그러기엔 너무 저는 떨어진 곳은 저평가되고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만약에 안 맞으면 제 의견이, 제 조언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 조언이 받아들이실 거면 네.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 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2년 전에 제가 진천하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경기도권이라면 지금 떨어진 곳이 인천 쪽이잖아. 아니요, 인천 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항상 네. 저평가된 부동산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서울보다는 수도권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차라리 두 채 사는 게 효율이 더 훨씬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최고가 대비해서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을 찾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 중에서 이제 좀 가격이 덜 오르는 아파트가 또 될 수 있고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경기도권에서는 네. 그러면 신축을 보는 게 나아요, 아니면 구축을 보는 게 당연히 나아요? 신축을 보는 게 낫죠. 네. 당연히 신축을 보신 게 맞아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 영상들 여전히 다 있으니까 한번 네. 쫙 한번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제가 지금 그런 강동구 지금 들어가는 거는 타이밍상 한번 늦었다. 네, 저는 그 생각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이분이 지금 살짝 막았더냐면 이제 그거예요. 나는 지금 머릿속에 네? 서울 또 꽉 뭉쳐갖고 서울 네네. 빵 이걸 지금 생각을 네. 하고 있어서 네네. 서울의 어디냐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춘천보다는 네네네. 서울 쪽에 조금 더 강하게 실려 있었는데 갑자기 수도권 3억 2개라고 하니까 네네. 막아 뜬 거죠 사실. 그럴 수 있죠. 이건 뭐지? 음, 싶은 거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2, 3년, 그러니까 예전에 똑같은 논리인데 2018년도에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셨으면 서울에 나홀로 아파트를 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 하지 마시고 운정이랑 김포 하나씩 가져라. 하나씩. 그리고 나서 이게 올라주면 그때 서울 아파트 사라.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마곡에 들어왔어요. 대출 없이. 그런 전략인 거죠. 멋지다. 맞아요. 예. 그게 근데 총 4년 걸렸어요. 4년. 그렇게 하기까지가. 예. 근데 처음에는 제 의견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당장 지금 서울 사고 싶은. 근데 서울에 나홀로 아파트는 의미가 없다. 방화동에 나홀로 아파트 사시려고 하는 거. 왜냐면 자금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비과세로 팔고 그 돈 합쳐가지고 그때 오시자. 좀 먹고 예, 다른 데서 먹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렇죠. 다시 그렇죠. 들어가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마곡에 그리고 마곡에 들어가는 시점이 그때였어요. 그때 한참 이렇게 완전 바닥쳤을 때. 그때. 저희 이미 팔고. 저희 막 100명 맞아요. 그때인가요? 예. 시청자 100명일 때? 그럴 때 있었어요. 90명 네네. 막 이때인가? 그러니까 그때 34평이 뭐 거의 10억 9천 뭐 이럴 때. 예. 완전 바닥일 때.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때. 대출 없이. 대출 아마 일부 있었을 거예요. 일부. 그래도. 근데 자금이 확 늘어난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방화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샀으면은 그렇게 물론 좀 올랐겠죠. 근데 그렇게 막 큰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논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약간 투자법이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 전문가들은 다 서울 사라고 하는데 정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저는 일찍 투자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입시 강사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돈을 벌 때마다 되게 한 7, 8년 전부터 태평동부터 단독부터 양재동, 개포동 빌라를 하나씩 사서 3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21년도에 아파트가 없으니까 조금 불안해서 인천이랑 안산을 이제 왜 취득세가 있으니까 1억 이하 그때 해가지고 좀 늦게 들어가서 지금 5천씩 손해보는 아파트 2채가 있어요. 공시가 1억 이하입니까? 이거 둘 다? 네,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5주택자고, 이제 아파트는 인천 하나, 안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양재, 개포 빌라 하나씩, 그리고 태평동에 단독 하나 있고요. 제가 지금 현금은 한 8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거 외에. 근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지금 제가 조금 다 이렇게 디저트 같은 것만 있고 메인 실거주 아파트가 없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솔로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팔고 뭐 송파나 강남 아파트를 사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가 너무 좀 걱정이 많아서요. 네. 제가 되게 열심히 살거든요. 저 진짜 막 버스비 차도 안 사고 여태까지 돈 많이 벌어도 김밥만 먹고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요즘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해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다 팔고 강남으로 오세요. 그냥. 그게 나아요? 근데 지금 손해보는 대표님이 손해보는 것도 너무 많고 막 세금도 장난 아니잖아요. 저 임대사업자 하나도 안 냈거든요. 아니 그래도 양도세 중과가 풀렸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 세율이세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세금은 다 내셔야 돼요, 어차피. 네. 그래서 그냥 다 팔시고, 다 팔아요, 5개를? 네, 그냥 다 파시고 그냥 강남 아파트 사시고, 네. 네, 남는 돈 있으시면 이제 월세 받는 거 하셔서 좀 네. 여유롭게 이제 사세요. 다 팔면 어느 어느 정도 정도? 가용자금이 다 나온? 팔면은 아주 보수적으로 했을 때 16억, 17억. 아, 그러면 이제 강남에 소형 아파트 하나 사시고, 네, 일하시면서. 어떤 게 좋을까요? 강남 소형 아파트? 근데 지금 강남 강남 괜찮습니까 지금? 강남 뭐 소형 아파트는 잘 안 떨어지니까 또. 근데 사시는 강남 거죠. 지금 대표님 많이 거품 껴있는 거 아니에요? 한 조금 더 빠져야 사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지금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팔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그래요, 이게 네. 또. 네네. 근데 이게 안 팔린 거랑, 그러니까 안 오른 거랑 오른 거랑 같이 팔면 세금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완화가 되니까. 아, 1년에 한 번. 네. 그건 이제 손해 봤을 때 양도차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양도차손. 맞아요. 인천은 5천 떨어졌거든요. 그거 양도차손에서 하시면 되고요. 두 개 짝 지어서 팔면 1년에 예, 하나씩.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파실 거면 다 파는 거죠, 뭐. 1년에 5개를 다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세무적으로 뭐 이상 없으시잖아요. 세무조사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게 네. 그게 이제 2년에 세 채를 팔면 네. 세무조사 대상이 되시는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한 번이니까 그다음에 뭐 세무조사 뭐 나와도 특별히 뭐 문제 될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정리하시고 네. 이제 하나로 갈아타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0대 중반이요. 30대 중반이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어떤 분을 봤냐면 자산은 뭐 자산은 10억이 넘어요. 근데 이제 순자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다 갭으로 껴 있고 주택이 한 10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강남에 오피스텔에 사세요. 원룸 오피스텔에.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고생하는 게 맞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래서 너무 울고 다녀요. 그 10,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빌라나 단독 같은 게 내놔도 지금 계속 안 나가고 있거든요. 안 팔려서 조금 싸게라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는데 저도 아쉬워요, 사실. 네. 아쉬워요. 왜냐면 갖고 있으면 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좀 말하고 행동이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거부터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아쉽지만 팔았잖아요, 저도. 네. 팔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팔았기 때문에 네. 본인도 너무 아쉬워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팔리기만 하면 무조건 띵어야 하나요? 그러면 제 건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 그렇고 지금 빌라가 너무 그 사기 때문에 너무 떨어져가지고 내년쯤 팔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내년에는 더 이런 트렌드가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파실 수 있을 때 파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딱 정리하고 강남의 소형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아. 전 실거주는 상관없거든요. 부모님이 모시고 살아서 제가. 그러면 아니면 뭐 실거주 안 해도 돼요. 아니면 남는 돈 갖고 그쵸, 남는 돈 갖고 다른데 뭐 월세 받으셔도 되죠. 월세. 그러면은 아파트 강남 소형 아파트는 어느 정도를 추천하세요? 그 아파트 명이 아니더라도 금액도 어느 정도에? 아까 그 10억 정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다 하면은 다 팔면 16억, 17억. 그러면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아까 헬리오시티도 말씀드렸듯이 네. 뭐 그런데도 뭐 월세 받을 수 있죠. 헬리오시티.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나 강남 그 도봉레스 그런 데는 괜찮죠. 그러니까 전세 끼고. 괜찮죠. 그런데 다 괜찮으니까. 도봉내수도 괜찮고. 선생님 말씀은 강남은 지금 거품 아니고 지금 사도 상관없다는 거죠. 비싸게 사는 거 아니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효율이 좀 떨어지는 면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내 집 뭐 어쨌든 강남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강남은 사실 뭐 이렇게 급박하게 막 떨어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서서히 이제 오르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투자금 대비 이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그 포지션이 1주택이잖아요. 내 집 마련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주택은 내 집 마련인 거고 2주택은 투자용 자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주택은 좀 약간 그 수익률 쪽을 면에서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효율이 좋은 걸 하신 게 맞는데 1주택 첫 주택은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이제 좋은 거 하신 게 맞는 거죠. 똘똘한 채로 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강남에 하나 딱 있고 그다음에 뭘 하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다 팔고 대표님 너무 제가 좋아해요. 네네. 참 항상 잘 말씀해 주시고 되게 왜 웃어요? 프레이가 웃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다 정리하고 그리고
셀리오나 도곡 렉스리나 뭐 거기 있는 거 다 괜찮아요? 한티역 쪽에 네네. 있는 뭐 거? 개포동 저 사는 데도 나쁘지 않아요. 개포동 좋고. 아, 개포동 예. 사세요? 저 개포 일단지 예전에 살았었는데. 아, 예. 그쪽도 네, 신축 많아서 전세로. 개포동도 괜찮아요. 개포동 쪽도 괜찮고. 개포동 제일 추천하시는 건 그래도 뭐 1, 2, 3, 4, 1, 2, 3, 4단지 뭐 다 괜찮아요. 8단지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강남구 네. 어디라도 상관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격 네. 봐야죠. 가격이랑 이제 금매 물건 봐야죠. 금매 물건. 아, 그럼 밥 네. 팔고 돈을 가지고 있다가 금매를 싹 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는 뭐 이후에는 또 연락드릴까요? 그 다음에는 네. 일단 스텝 1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연락을 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명쾌한 해석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혹시 수고하실게요. 어떤 과목 입시 강사세요? 정말 애들 대학 잘 보내고요. 대치동에서 나름 잘 나갔었고요. 지금 조금 힘든데 국어 영역. 아, 그럼 1교시, 1교시. 네, 국어- 저 진짜 잘 가르쳤어요. 네.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럼 얼마나 일하신 겁니까? 그 입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집안이 어려워서 계속 과외 학원 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6년 차네요. 와. 네. 16년 차. 진짜 와. 네, 진짜 애들 대학 잘 보냅니다. 네. 근데 대단하시네. 제 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돈을 벌 때마다 자꾸 가족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뭘 샀던 것 같아요. 아. 시간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 다시 다 팔고 정리를 해야 되는 약간 되게 개원에는 시간이 또 되어. 그럼 지금은 좀 네. 집안 일은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제가 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모님 집도 사드렸고요. 아. 네. 아니 여기 440분이 보고 계신데 이제 네. 결혼하실 일만 남으셨네요. 네, 남친도 없습니다. 지금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요.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 보려고요. 프레임 어떠세요, 프레임이? 무주택자 유튜버 어떻습니까? 네, 저 약간 스마트한 스타일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집을 스마트한데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차도 없어. 아, 저 나중에 사진 쪽으로 한번 섭외되면 나가고 싶어요. 조금만 더 제가 성장을 하면. 아 그러면 네네. 나중에 대치동 특집을 한번 네네네. 기획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완전 1타는 아니고 1.5타입니다. 네. 강남에 한 차를 일단 마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방송 한번 나와주세요, 방송. 한번 방송 한번 나와주십시오. 아, 네,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진짜. 이거 라이브 끝나고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은 아니고요. 저는 예, 인천에서 지금 전세 거주 중인 30대 기혼 남성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결혼은 했는데 예, 이제 와이프가 집이 조그만 소형 주택이 있어가지고 예, 혼인 신고는 지금 안 한 상태고요. 네,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해서 네, 지금 전세를 좀 싸게 들어왔습니다. 부평에. 예. 그래서 지금 실거래는 전세가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2억에 지금 들어왔어요. 딱 2억에.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집값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조금이라도 쌀 때 집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 계속 임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확신이 조금 안 들어서 놓칠까봐 싼 예. 가격인데 예,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동네는 예, 그 경기도 시흥에 있는 백옷 쪽이랑 예. 그 다음에 김포 장기동 쪽 보고 있거든요. 아, 장기동, 예, 근데 좀 부끄럽지만 저희가 모은 돈이 많지 않아서 결혼 준비하느라고 예, 한 수중에 한 3천에서 한 6천 정도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예, 둘이 합치면. 예, 근데 제가 지금 디딤돌 버팀목 그 내 집 마련 대출이 네, 30대 이상 미혼 남자인데 지금 부모님을 6개월 이상 부양을 하면 예. 그 5억에 대해서 3억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5억 집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희는 그 기간이 되는 거를 지금 조건은 돼 있어가지고 예. 지금 그걸 활용해서 갈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나은 동네를 선정하고 돈을 좀 모아서 이사를 가야 될지 네. 좀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유자금 3천, 6천인 상황이고 네. 이렇게 보금자리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네. 제가 궁금한 게 예. 아까 그 부평의 전세가가 근데 왜 이렇게 3억 정도 시세인데 2억에 들어오신 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세요? 1억 정도 싸게? 이제 그 저희가 그때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네.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사전 점검할 때 네, 급전세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급전세로 오케이. 그러면 요거 있고 혼인신고는 안 했고 지금 와이프분 명의로는 소형주택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으세요?
이제 장인어른께서 잠깐 예전에 투자 개념으로 인천 숭이동 쪽에다가 조그맣게 근린 주택 같아요. 그래서 근생이요, 근생? 예, 근생인데. 근생은 주택은 아니신데? 근생이 아니고 주택으로 돼 있더라고요. 주택이에요? 그럼 빌라인가요? 1층으로 돼 있고, 1층으로 돼 있는데, 이제 바깥쪽에는 상가가 있고, 안쪽에는 사람이 거주래요. 어쨌든 주택으로 돼 있는 거네요? 근생 주택이 있는 거네요? 네, 40제곱이라서 이게 네네. 청약은 되는데 대출했을 때는 주택으로 자금에서는 주택으로 잡히죠. 네네. 맞아요. 이게 청약이랑 뭐 대출이랑 다 달라요, 조건들이. 예. 맞아요. 어쨌든 이건 혼인신고 아니니까 이제 그건 논외인 각자이신 거고,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전세금까지 합치면 한 2억 6천, 7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세금은 전세자금 대출이어가지고. 이것도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예,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3천, 6천이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 그러게.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하기는 어렵고. 그쵸. 일단은 실거주 하시면서 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죠. 3천, 6천을 가지고. 요런 거를. 혹시 청약통장은 있으세요? 예, 청약통장은 있어요. 저 같으면, 네. 청약 공부 좀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금부터. 청약. 예. 그래서 서울은 힘들고요. 네네. 수도권 쪽에 청약으로 한번 내 집 마련 노려보시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 3억에서 분양가 한 5, 6억 정도 되는 거를 잡으시면, 그런 거 계약금만 있으시면 되니까, 중도금 대출 받으시고, 이제 잔금 때 이제 역전세가 나거나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보금자리 대출이 그때까지 있으면,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청약이 좋은 게 뭐냐면, 신주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 신주주택은 분양가보다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분양가가 5억이라고 하더라도 한 6억 정도 만약에 되면은 감정가 만약에 70% 대출이 나오면 4억 2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한 5억 정도 잡으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이랑 한 2, 3년 정도 돈 모으실 거 아닙니까? 그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거든요. 그쵸. 선생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이게 청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수도권 같은 데가 이제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네. 5억, 거의 인천만 해도 거의 한 84 타입이 한 6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가느니 차라리 준신축 한 10년 이내로 된 주변 도시 김포시나 네네. 김포시나 백오 쪽에 네네네. 4억대로도 84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방법도 나쁘진 않은데, 네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요런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장기동은 저희 투자도 많이 했고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긴 또 5호선이 또 들어오는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관점은 뭐냐면, 여기가 나쁜 지역도 아니고 좋은 지역이긴 한데, 시흥시도 좋아요. 여기 쪽도 많이 올랐고. 근데 저는 이제 투자 스타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예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예 바닥에서. 그러니까 2, 3년 전에 진천처럼 아예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 이미 시흥이나 장기동은 한 4, 5년 전에 바닥이었던 거예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잡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기회비용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이나 내 곳 쪽이나 장기동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오케이예요. 근데 이제 시흥 내 곳보다는 장기동이 5호선이 더 들어오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동 쪽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사기 여기 그리고 좋잖아요. 잘 아는 지역이고. 예. 그래서 그쪽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는 투자냐 실거주를 봤을 때, 근데 이제 여기는 당장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투자성이 더 강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예 바닥에서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년 전 시흥이나 장기동에 했던 것처럼 아예 그런 지역들을 찾자는 주의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네. 예.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본인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도 나쁘진 않으세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좀 낯서니까 인천에서만 살다가 딴 데 나가는 걸 좀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장기동 한번 데리고 가봤는데, 네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는 너무 좋거든요. 설득하는 거가 좀 어려워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너무 좀 과도하게 대출을 많이 받으시면 이제 대출 갚다가 끝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뭐 좀 작은 평수를 하시거나 25평을 하시거나 좀 이렇게 해서 좀 대출을 빨리 갚고 좀 다시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지금 청약은 뭐냐면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2, 3년 정도를. 예, 모을 시간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금이 많지 않으시니까. 예. 예.
아무튼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네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3천에서 6천, 뭐 네네. 5천 전후 네네. 한 6억대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계약금 정도까지 나오는데 네네.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여기 이제 딱 실거주로 묶이게 되면 대출 3억 딱 묶이게 되면 이제 네네. 이거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분양가 6억대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 3, 4억대로 해야죠. 3, 4억대로. 가격을 확 낮춰야죠. 3, 4억대로. 그럼 이제 와이프분들의 이제 어떤 거요? 그런 어떤 저항이 근데 어차피 이제 투자니까. 투자니까 투자로 봤을 때 그렇고 만약에 그렇게 사는 되면 거는 그냥 여기 부평 살고요. 그래요. 부평 살고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이제 하거나 이제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를 좁혀야죠. 사이즈를. 그러니까 자금의 규모에 맞게끔 너무 무리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약간 좀 무리하지 않게 하고 남는 돈을 빨리 불려서 또 투자하자는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대출이 너무 많아 버리면 투자도 못 해요. 빚 갚다 끝나요, 결국 인생. 10년, 20년 빚 갚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다른 거에 투자해서 이 빚을 그래서 갚아야 된다. 그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전환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투자해서 이제 언제 이걸 전환할 거냐. 네네. 투자를 몇 번 더 하고 네네. 실거주로 전환할 거냐. 이게 되게 참 근데 한 2번 정도만 하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우신 게 어려워요. 안 해보셔서 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면 되게 쉬운데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말로만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번 해보면 근데 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저는 신림구동에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예요? 신림구동. 신림구동이에요. 네네네. 다가구 주택 21년도에 4억 정도에 구매를 했고 대지 지분은 32평인데 여기에 갭이 1억 정도 들어가 있고 월세는 한 90 정도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는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은 건지 이거를 팔고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은 건지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은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은 다 끌면 한 2억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금으로 지방에 강원도 쪽에 있는 지방에 아파트를 7,500짜리 소형 하나를 구매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월세가 연으로 해서 한 7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월세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는 게 맞는 건지 왜냐면 지방 아파트라서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20년 정도 된. 그래서 이거를 그냥 투자 개념으로 사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은 안 사는 게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지방 아파트는 안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월세 한 60만 정도 나오시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월세를 막 노리기에는 지금 그 직업은 어떤 일 하세요? 남편은 공무원이고요. 저는 네.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지금 월세가 막 이렇게 뭐 필요 있으신 건 아닐 것 같고 지금은 좀 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타이밍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어디라고 오셨죠? 평창입니다. 평창, 그러니까 평창까지 저도 예전에 그 강원도 동해라든가 지방 투자 해봤는데 그 너무 멀면 또 너무 힘들어요. 뭐 임대 계약 쓰고 할래도 한번 가시기도 힘드실 거예요. 평창까지 가시려면. 네,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관리가 편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강릉에도 하나 조그마한 소형 주택이 하나 있어서 이미 소형주택이 있으세요? 네네, 거기에도 강릉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평창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 임대 수익이 정확하게 확정된 식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파트는 한 달에 60만 원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이 정도 수익에 막 혹할 정도는 아니란 얘기예요. 아파트는 투자인데 투자금이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10% 정도 네. 되시는 거잖아요. 10% 네네네. 수익률이 네. 10% 정도 되는데 안 올라요. 네, 그래서 저 다 해본 거예요. 네네. 저 다 해봤는데 생각보다 안 오르고 저는 후회했어요, 사실은. 강원도에 있는 동해 아파트를 5,500에 사서 월세를 500에 50만 원 받으니까 10%가 넘었던 거예요. 예, 근데 결국 7,500에 팔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후회해요, 그 투자를. 저도 다 해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건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강릉에 있는 아파트는, 아니, 서울의 신림구동. 신림구동 있고, 또, 신림구동에 그 다가구 주택. 예, 다가구 주택 있고 또 하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강릉에 강원도에. 있는 거는 소형 주택이에요. 그 공시지가 1억 이하예요? 아니요, 1억 이하가 3개로 되어 있는 평수가 넓은데 거기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각각 등기가 돼 있어서 공시지가 1억짜리 3개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1억이 넘는 게 3개예요? 1억 이하. 1억 이하가 3개. 어쨌든 공시지가 네. 1억 이하면은 네. 주택수 제외잖아요. 취득세는. 네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신림구동의 다가구 주택 외에 별도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셔도 취득세는 1에서 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네.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빠져요. 예, 예. 그러면 2주택까지는 가능하시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셔도 돼요. 되는데 예. 2억으로는 못 사요. 지금 갭이 1억인데 그게 저희가 살 때 좀 싸게 사서 그거를 팔면 2억 정도는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끌면 4억 정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4억 정도? 다가구를 판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다가구 팔고 4억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셔도 되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어디 계획하고 계세요? 강남에 가까우면 좋은데 무리라서 중랑구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강북 얘기한 거잖아요. 네. 중랑구 쪽. 아니, 나쁘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그게 다가구가 팔려야 되는 거니까. 네네. 네, 팔려야 되니까. 근데 제 생각은 그냥 다가구 내두시고 2억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더 사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2억 정도면 수도권에 사실 수 있으셔서. 예, 예. 네, 그렇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2주택.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득세 할 때만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지 예. 양도세 할 때는 안 빠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안 되시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시더라도. 그거는 이제 참고하셔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신림구동 다가구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경기도 쪽에 아파트를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 예, 그게 그런 그 방법이 첫 말씀이신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네. 파시면 네. 제가 볼 때 이제 파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신림구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 네. 그래서 신림구동의 신림구동의 다가구가 이게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나? 괜히 군식구만 더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요, 그래도 서울에 그래도 땅이 30몇 평이라고 했죠, 대지 지분이? 32평. 32평 땅 갖고 있으신 거니까 땅값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빌라랑 또 달라요. 네네. 예, 그래서 빌라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 다가구니까 이건 네. 땅값 올릴 때 같이 올릴 수 있는 거고 땅 대지분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빌라는 대지분 자체가 7평, 8평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있는 거니까 땅값 올릴 때 네네. 같이 오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재개발될 여지도 있는 거고. 네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지역을 좀 보긴 해야겠지만 그렇게 막 그 빌라만큼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알턴니가 빠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제가 요번에 빌라를 전세를 주고 네. 네, 아파트 분양권을 사가지고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네. 네, 그게 빌라를 안 파고 싶어서 안 판 게 아니라 요새 잘 안 팔리잖아요. 네. 제 가격에. 네. 그런데 그거를 계속 갖고 있어도 되나 해가지고. 빌라요? 제 2주택이니까. 네네네. 네, 빌라요? 네, 네. 어디 있는 빌라예요? 암사동이요. 암사동. 얼마에 사신 건데요? 아, 이거는 받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아, 징여? 네네. 징여 받으신 거 아니면 상속? 중요. 징여요? 언제 받으신 네네. 거예요? 19년에. 2019년이요? 그러면 이거 징여재산 2월 공제라고 그래서 네. 징여 받고 나서 네. 5년이 지나야지. 아, 네. 그거는 들어서 어차피 그것 때문이고 못 팔아가지고. 근데 이제 5년 이거 되신 거죠? 2024년 되는 거니까, 그죠? 네. 네. 아, 그러면은 파셔야죠. 파셔야죠. 분양권은 어디 네. 갖고 계신 거예요? 경기도 광주 쪽에 이제 사서 이제 거기 실거주로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보니까 영상 보니까 뭐 아파트 세 채까지는 사도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혹시 이걸 갖고 있으면서 어차피 전세나 매매랑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빌라가요? 예예예. 아,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를 계속 갖고 가도 되는지 해가지고. 아니요, 파실 수 있으면 파는 게 맞죠. 아 암사동. 그게 지금 일시적 2주택일 때 3년 안에 그럼 팔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인 건가요? 분양권이 언제 분양권 받으신 거예요? 아, 요번에 이제 분양권을 요번에 매수를 해가지고 요번에 들어가요. 입주를 해요. 아, 이게 빌라가 네. 예. 어차피 양도 차익이 없으시잖아요. 본인 징여 받을 땐 얼마 받으신 건데요? 그때는 공시지가로 받았어가지고. 아, 그때- 공시지가로 받으신 거예요? 예. 그때 제가 공시지가로 받는 마지막 마지노선인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싸게 받긴 했거든요. 아, 그럼 이거 양도세 많이 나오실 텐데, 빌라. 아, 그래요? 잠깐만. 근데 분양권은 언제 하신 거라고요? 광주. 계약은 저번 달에 하고 입주가 다음 달이어가지고. 아, 이거 잘못하셨는데? 빌라 먼저 그래요? 정리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 빌라를 징여로 받으셨으면 네. 그 징여로 받으신 게 취득가액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빌라가 아마 그냥 파셨어도 시세대로 네. 팔아도 네.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근데 이제 분양권을 사고 혹시 3년 이내에 빌라에서 비과세 받을 계획이시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아니, 만약에 팔게 되면은, 제가 또 옛날에 2020년도에 주택임대사업자 단기를 내가지고,
네. 요번에 끝나긴 하거든요. 어떤 게 빌라가요? 아니요. 그 오피스텔을 네. 하나 또 분양받은 게 있었는데, 이게 2022년에, 네. 2020년에 네. 그 단기 임대주택을 그 임대사업자 내가지고 요번에 끝나거든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에요, 업무용이에요? 주거용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주거용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 순서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어차피 아파트 분양권도 그 주택이고요. 네. 빌라가 2019년도에 받았으면 5년이 지나야지 그 부모님하고 네. 그 관계도 깨끗해져요. 네. 그래서 2024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네. 아마 그 아파트랑 분양권이랑 빌라는 일시적 1세대 1주택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분양권 취득하고 3년 이내만 파시면 되는데 네. 그 전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근데 이거 4년짜리였단 말씀이세요? 네. 주택임대사업자. 혹시 이 빌라는 거주하셨어요? 네. 계속 거기서 거주하고. 아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로 파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아 거주주택 비과세로? 네. 네 그러면 되죠. 3년 이내 팔면 되니까. 아. 근데 이제 그 오케이. 5년 그 증여재산 2월 갔을 때문에 5년 지나고 나서 증여받고 5년 지나고 나서 네. 하셔야 되는 것만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거주주택 비과세 돼요. 네,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5년 이내만 파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네. 분양권 취득했으니까 3년 이내만 파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 그거 안 되면은 나중에 공시지가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 네. 많이 내실 수 있어요. 아, 그게 그 네. 비과세 못 받을 때 팔면은 이제 양도세를 많이 내게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이시죠? 반드시 비과세로만 파셔야 돼요. 예.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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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전히 수도권으로 자금이 좀 이제 몰릴 여지가 있고,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남도 계속 오를 거긴 한데, 이제 가성비를 따져서 이제 효율이 이제 수도권 쪽이 더 좋을 거다. 예,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진천처럼 그렇게 아직도 적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기회들은 있더라. 예, 그게 저는 2004년도부터 2024년까지 무려 20년간 계속 꾸준히 봐온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뭐 흔들리냐 어쩌냐 이런 말 다 필요 없다. 의미 없다. 그런 말 듣지도 마라. 아 진짜 듣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얘기하다 보면은 막 뭐 시장이 뭐 인구 감소로 뭐 줄어든다 다 헛소리다. 개소리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는 제 돈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도. 제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이제 이건 제 내피셜이긴 한데, 혹시 그런 기회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다. 지금 당장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그런 기회도 한번 분명히 올 기회가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1주택은 무조건 뚜뚜한 채, 2주택은 투자자산, 3주택은 청약, 4주택부터는 오피스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예,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좀 욕심 좀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또 이렇게 딸랑딸랑 하세요. 그때 조금씩 다르기도 그렇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뉴스 사석에서 보면 또 사석에서 이렇게 뉴스 같은 거 공유해드리면 또 막 이렇게 왜냐면 그거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왜냐면 정석이 아닌 방법을 너무 잘 나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 좀 약간 약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러니까 정석대로 해서 하면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얕은 수법으로 이렇게 막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그것도 어쨌든 제 심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더 심신을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긴 해.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